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오늘 사회 법 부분을 담당하게 된 정은주라고 합니다. 저를 알고 계신 분도 계실 것이고, 오늘 이제 국민연금을 공부를 하시면서 저를 처음 보신 분도 계실 텐데, 제가 좀 말이 빨라요. 그래서 좀 감안을 하시고 들으시고, 수업의 시수는 이미 정해져 있고, 그리고 여러분들 시험 날짜도 이미 공개가 되어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지지부진하게 계속 뭐 이론적으로 뭐 깊이 있게 들어가야 될 부분은 물론 깊이 있게 들어가야 되겠죠. 그렇지만, 시험 문제 측면에서 다루어지는 그 문제 중심, 좀 실용적으로 좀 공부를 하실 필요가 있어요. 왜냐면 짧은 단타로, 그쵸? 너무 깊이 있는 공부를 해서 오히려 여러분들한테 좀 오히려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깊이 있는 내용들에는 질문들은 좀 따로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은 이제 여러분들이 기존에 공부하신 분들도 있으실 것이고, 새로이 이제 이 수험가에 처음으로 이제 발을 내디디신 분도 계실 겁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제가 레벨을 조정하기가 조금 상당히 고민이 됐었는데 한 중간 정도의 레벨에서 중상 정도의 레벨에서 제가 수업을 좀 진행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뒷부분 경제,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 국민연금의 가장 기본적인 국민연금 법과 관련되는 부분까지 전부 다 제가 다 맡아서 수업을 하게 될 겁니다. 우선 오늘은 우리가 고등학교 때도 많이 들어봤던 정치 부분의 일부, 그 다음에 법 부분, 그다음에 법도 여러 가지로 세분화시킨다면 뭐 민법, 그 다음에 우리가 형법, 요런 사회법, 요런 정도로만 공부를 해 놓으시면은 시험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크게 걱정을 하시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챕터 1의 법학 일반 부분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법 부분은 전체 챕터가 총 7챕터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죠? 자, 여기 한번 잠깐 볼게요. 제일 뒤쪽을 한번 넘겨서 이렇게 보시면, 자, 7챕터 제일 마지막에 사회법에서 이 부분으로 해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기존에 사회를 공부하신 분들은 공부하기가 훨씬 수월하시겠죠. 그죠? 뭐, 구급 공무원 시험을 준비를 해보셨다거나, 기타 다른 시험을 준비를 하셨던 분들은 이 과목이 굉장히 쉽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만은, 공부를 해보신 적이 없으신 분들은 상당히 어렵게 다가올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해요. 그래서, 좀 메모를 이 지문에 지문이래, 이 교과의 내용이 없는 것들, 영역 밖에 있는 것들에 대한 설명이 들어갈 때는 반드시 좀 메모하는 습관들을 좀 길들여 놓으시고, 말이 빨라서 2배속으로 돌리는 것 같아도 여러분들이 우리의 가장 큰 장점이 뭐예요? 그죠? 돌려볼 수 있다. 꼭 돌려서 보시고 메모하시고, 또 하나 저의 단점, 강의는 잘합니다. 장점입니다. 그렇지만 단점은 필기가 개발세발이에요. 감안하시고 보세요. 그래서 좀 정성 들여 쓰도록 애는 써보겠습니다. 자, 우선 보시면 법학 1번에 첫 번째 보시면 법의 의의가 있습니다. 그죠? 이 법의 의의에서는 고등학교 수준의 문제밖에 출제되지 않아요. 나온다라고 모를 게 없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법의 개념, 당위 규범이다. 우리 당위라는 말을 굉장히 사회과에서는 많이 쓰거든요. 당위가 뭔데? 라고 물어보면 답 못하시죠? 당위, 마땅히 그러해야 된다라는 어떤 의무가 부과되어 있는 그런 의미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사회규범, 뭐 종교 규범도 있을 수 있고요. 관습도 사회규범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 중에서 법과 도덕을 구분하는 가장 기본적인 내용에서 우리 요 정도는 좀 알아두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법 같은 경우에는요, 인간의 외면적인 행동들을 타인에 의해서 규율을 당한다 해서 법에 사회적으로 우리가 강제를 당하죠. 그죠? 타율성을 가지고 있죠. 그에 반해서 도덕은 내가 지나가는 어른들한테 인사를 하든 말든 그건 내 마음이죠. 그래서 자율성이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법에서 또 중요한 것은 내가 하기 싫어도, 뭐 예를 들면 우리가 집을 샀어. 그죠? 뭐 어때요? 세금 내가 내기 싫죠? 네, 내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강제성이 있어요. 그죠? 도덕 같은 경우에는요, 내가 비강제성이라고 표현해도 되고, 임의성이라고 해도 됩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돼. 어른들 보고 인사하든 말든 신경 아무도 안 쓴다. 뭐 이런 말이죠. 그 다음에 법은 외적 행동을 규율하기 때문에 외면성이 있다라고 하고, 도덕이라고 하는 것은 반대로 내면성이 있다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법 같은 경우에는 권리와 의무가 같이 동시에 존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죠? 우리의 법에, 우리나라 헌법에 국민의 기본적인 권리 명시되어 있죠. 그에 따른 의무도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 법은 권리와 의무의 양면성을 띈다라고 하는 방면에, 도덕은 뭐의 양면성이 아니라 일면성.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죠? 그렇다고 딱히 뭐 권리라고 표현할 수는 없지만 어찌됐든 어른들을 보면 인사를 해야 된다라는 그런 어떤 내면적인 규율을 강조하고 있는 측면에서 법과 도덕을 구분할 수 있다. 이 정도는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뭐 그 밑에 법의 개념에서 당위 규범, 사회적 규범, 정치적으로 조직된 사회의 강제 규범 이런 것들이 다 여기서 내포되어 있는 설명들이죠. 그래서 모를 내용이 아니고요. 그 다음에 법의 구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법이라는 것이 도대체 어떻게 구조화되어 있는데? 라고 했더니 우선 법규범은 강제 규범성을 기반으로 행위 규범, 그 다음에 재판 규범, 조직 규범으로 이루어진 통일체다. 자,
행위 규범이 뭔데요? 그게 바로 그 당위성입니다. 마땅히 뭐뭐 해야 한다, 뭐뭐 해서는 안 된다 라는 행위를 규율하는 법, 그게 바로 행위 규범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 동일한 법을 가지고 뭐예요? 재판의 기준으로 삼죠. 그래서 재판의 기준, 재판의 규범이라고 표현을 하는 것이고, 마지막으로 조직 규범 해서 이게 어떤 거? 국가 조직이라든지 여러분들 만약에 공무원이 되시면 그죠? 공무원 사회에 관련된 그런 조직법들이 여러 공직선거법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조직법들이 있죠. 그죠? 정부 조직법. 그런 것들이 바로 조직 규범으로 이루어진 하나의 통일체다라고 보는 겁니다. 이 법 규범을 이렇게 풀어놓으면 여러 가지 법률로 나눠지긴 하지만 법 규범이라는 어떤 사회 규범을 뭉뚱그려 봤을 때 이러이러한 법의 구조를 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다음에 두 번째, 법의 목적 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의 목적보다는 시험에 법의 이념이라는 표현들을 더 많이 쓰고 있죠. 우선 법의 의 보시면 법의 목적이란 법이 달성하려고 하는 어쩌고 저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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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의 가치 평가를 하는 척도이다. 법의 가치를 평가하는 척도이다. 이거 자체가 중요한 건 아닙니다. 그럼 중요한 건 뭐냐? 라드브루가 주장했던 법의 3대 이념, 정의, 한목적성, 그 다음에 법적 안정성까지 기억을 해두셔야 됩니다. 자, 정의가 뭔데? 라고 했더니 정의 한번 읽어볼게요. 인간과 사회와의 관계에 있어서 이상적 사회로서 인간이 추구하여야 할 가치 기준이랍니다. 인간이 추구해야 될 어떤 특정한 가치 기준. 자, 사회관계나 제도의 정당성을 판단하는 실질적 가치 기준이 된다. 말이 너무 어렵죠. 이 정의라는 개념이 어느 시대에나 있었습니다. 어떤 시대나 어떤 공간에서든 정의는 있었어요. 그렇지만 어떤 것이 정의다라고 규정하는 것 자체가 나라마다 시대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기는 있었죠. 그래서 그 시대적 타당성을 설명하는 것이 바로 밑에 나오는 한목적성입니다. 그래서 잠깐 보겠습니다. 우선 정의에서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되는 것은 아리스토텔레스가 주장했던 평균적 정의와 배분적 정의 정도는 좀 기억을 하셔야 돼요. 아리스토텔레스는 정의가 뭔데? 라고 했더니 평등한 것이 정의다 라고 표현을 했었어요. 그래서 평균적 정의, 그 다음에 배분적 정의에서 두 가지만 좀 적어 놓으시고, 그 다음에 옆에다가 좀 참고해서 좀 더 적어 놓으실 분들은, 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정의의 본질을 평등에서 찾으면서 모든 사람을 똑같이, 모든 인간을 동일시하게 취급을 하는 것, 그게 바로 평균적 정의다라고 표현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평균적 정의, 절대적 평등 해서 좀 기억을 해 놓으시면 좋겠고요. 절대적, 인간이면 누구든지 평등해야 된다, 뭐 그런 의미겠죠. 그죠? 이 뭐라고 적었습니까, 제가? 말하면서 정신이 없었죠. 배분적 평등, 배분적 정의 또는 배분적 평등이라고 해도 상관이 없어요. 그 다음에 평균적 정의에 비해서 배분적인 정의는 상대적이고, 비례적이고, 그 다음에 실질적이고, 그래서 좀 더 능력이 있고 좀 더 많이 노력을 했던 사람한테는 보다 많은 것이 돌아가게끔 하는 그런 형태의 정의를 우리가 배분적 정의, 그 다음에 실질적 평등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 거죠. 이런 개념들을 이미 많이 들어보셨을 걸로 판단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한목적성입니다. 이 정의가 진짜 정의냐? 라고 판단하는 기준이 바로 이 한목적성입니다. 시대와 장소에 따라 달라진다라고 했죠. 자, 한번 볼게요. 목적의 방향을 결정하는 원리나 기준으로서 정의에 대한 지침과 구체적인 방식에 대한 답을 제시하는 법의 이념이다. 쉽게 말하면 우리가 여러분들 법원이라고 여기 적으면은 안 보이실래나? 네. 법원이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법과 관련된 격언, 뭐 속담 이렇게 생각하셔도 되는데 우리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 악법도 법이다. 뭐 이런 식의 소크라테스가 얘기했던 그런 것들을 우리가 법언이라고 얘기를 하고 법과 관련된 격언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여기서 이념에서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오는 것은 어떤 법언을 제시해 놓고 또는 법의 이념 중 한목적성과 관련된 법언을 골라라 이런 식의 문제 형태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두 가지 법언을 좀 한목적성 옆에다가 좀 적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선 첫 번째는 국민이 원하는 것이 최고의 곧 법이다. 자, 다시 국민이 원하는 것이 곧 뭐? 법이다. 자, 두 번째는 그냥 불러드릴게요. 자, 민중의 행복이 최고의 법률이다. 라고 하는 부분도 좀 적어 놓으세요. 민중의 행복이 최고의 법률이다. 자, 생각을 해보시면요. 지금 현재는 우리가 사회적으로 추구하는 최고의 가치가 뭔가요? 이런 인간의 존엄성이라든지 자유나 평등이라든지 이런 가치들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나치나 파시즘이 이렇게 어떤 이렇게 활성화됐던 그런 20세기 그 시절에는 우리가 그 나치즘만 놓고 봤었을 때는 그 사람은 개개인 행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국가나 민족이 더 중요하다는 그런 사회적 가치로 끌고 나갔던 겁니다. 리더가요. 그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사람들한테 세뇌시키고 교육시키면서 사회적 가치로서 모든 부분의 합의의 결정은 뭐다? 국민이 행복한가?
그치? 어떤 자기 민족이 행복한가 이거였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걔네들이 그 유태인들을 학살하고 이런 것들도 어떻게 보면은 걔네들 입장에서 굉장히 정당화시킬 수 있었던, 물론 지금의 가치로서는 맞지가 않죠. 그래서 후대의 평가를 했을 때 이 사람이 정말 사람 같지 않은 짓을 했다라고 평가를 하는 거죠. 어찌됐든 우리가 인간의 존엄성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에도 또 현재에도 또 앞으로 미래에도 변하지 않을 보편적인 가치라고 표현하는 이유가 바로 그런 것 때문에 있는 거겠죠. 그래서 우선 두 가지 한목적성과 관련되는 법원 꼭 좀 기억을 해두시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법적 안정성입니다. 자, 이 법적 안정성은 법 밑에서, 법을 통해서 또는 법 테두리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 국민들이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법의 내용이 명확해야 되고 실현 가능해야 되고 자주 변동되어서는 안 되겠죠. 법이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르면 사람들이 법적 안정성이 실현이 될까요? 안 되겠죠. 그래서 법의 내용이 명확할 것, 실현 가능할 것, 법의 내용이 자주 변동되어서는 안 될 것, 이런 것들 법적 안정성을 지키기 위한 요건들도 좀 기억을 해두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법적 안정성과 관련되는 법원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악법도 법이다. 요거 개념 하나 잡아 놓으시면 좋겠고요. 또 하나가 있어요. 정의의 극치는 부정의의 극치다. 무슨 말인지 몰라도 일단은 외우시는 겁니다. 극치는 부정의의 극치다. 너무 지나치게 정의만 그 사회가 추구하는 어떤 정의만 강조하다 보면은, 그죠? 국민들의 법적 테두리 안에서 안정을 이룰 수 없게 되겠죠. 그래서 법적 안정성에 기초하는 그런 이념적인 격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꼭 좀 기억을 해두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꼭 하나 좀 기억해 두셔야 되는 게 시효제도.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우리 사람을 죽이고 나서도, 그죠? 20년만 지나면은 공소시효가 끝나버리죠. 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결 범죄들이 굉장히 아직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런 공소시효라든지, 그 다음에 재산에 대한 어떤 소멸시효라든지, 어떤 물건에 대한 취득시효라든지, 그런 모든 이런 시효 제도가 진실한 권리자의 권리는 무시해버리고, 그죠? 현재 가지고 있는 권리자의 권리를 옹호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효 제도 역시 법적 안정성을 더 추구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들이죠. 그래서 시효 제도라고 해서 좀 적어 놓으시고, 각각의 개별적인 소멸시효나 취득시효는 뒷부분 법 들어가서 제가 또 설명할 일이 있으면 다시 설명을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한번 넘겨서요. 법원 한번 보겠습니다. 자, 법원, 법의 연원, 출발점, 원천, 이런 의미겠죠. 그죠? 자, 존재 형식을 말하는데 성문법과 불문법, 말 그대로 이룰 성자, 그럴 문자죠. 그죠? 문자로 완성되어 있는 법이냐, 아니면 문자로 되어 있지 않느냐, 요겁니다. 딱 두 가지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성문법주의입니다. 주로 영국 같은 나라가 대표적인 헌법 자체가 불문법이죠. 그죠? 그래서 불문법주의에 위치하고 있지만 우리나라 같은 국가는, 성문법주의고요. 여기 밑에, 제일 밑에 그 불문법 밑에 한번 볼까요? 성문법, 불문법 두 개 밑줄 칠 부분만 한번 밑줄 쳐볼게요. 성문법이라, 자, 밑줄, 문서의 형식 밑줄, 그 다음에 독일, 프랑스, 플러스 우리나라. 이렇게 좀 적어 놓으시면 좋겠고요. 불문법은 성문법으로 표현되지 않는 밑줄. 어떤 게 있어요? 관습법, 판례법, 조리법, 이런 것들. 조리를 법이라고 표현하기 힘들죠. 관습법, 판례, 조리, 이런 것들이 되는 겁니다. 자, 판례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판결에 대해서 우리가 끌고 와가지고 이 재판에 영향력을 미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 조리 같은 경우에는 건전한 상식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판단했을 때 이런 말을 쓰죠. 그죠? 그럴 때 조리입니다. 우리나라는 이게 부분적으로 이용을 하고는 있지만 법이 없었을 경우에만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법 체계와 분류 보시면요. 법이 체계적으로 어떻게 분류가 되어 있고 구분이 되어 있느냐 이런 거 보는 거죠. 그래서 법의 분류 보겠습니다. 국내법과 국제법 되어 있는데 국내법과 국제법을 규율하는 구분 기준만 아시면 돼요. 옆에다가 뭐라고 적어놓으면 법이 규율하는 지역적 범위를 나타낸다라고 하는 법 규율의 지역적 범위, 이렇게 해서 좀 적어 놓으시면 좋겠고요. 두 번째, 공법, 사법, 사회법이라고 하는 것은 법이 규율하는 실체, 공적 관계냐 아니면 사적 관계냐 아니면 사회적인 관계냐, 이걸 설명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생활관계, 법이 규율하는 생활관계에 따라서 이렇게 나는 이런 기준을 잘 물어봐요. 기준을. 그래서 법이 규율하는 생활관계. 그 다음에 실체법과 절차법입니다. 그죠? 그래서 실체법과 절차법은 법이 규율하는, 법 규율하는 똑같죠? 규율의 내용입니다. 내용. 꼭 좀 적어 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밑에 뭐 있나요? 일반법과 특별법 있죠? 이건 법의 효력 범위를 나타내는 겁니다.
자, 나머지는 뭐 대부분 다 아실 것 같고요. 공법, 사법, 사회법은 대여서 할 거니까 제껴놓고. 자, 국내법, 국제법에서는 국제법만 가지고 넘어갈게요. 대표적인 국제법이 명시적인 뭐가 있어요? 조약이 있죠. 그 다음에 명시적이진 않지만 국제 관습 법이라고 표현하면서 우리 범죄인에 대한 인도 조약이라든지 그건 조약이네. 잠깐만 그거 말고요. 우리 예를 들면 포로로 끌려온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뭐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할 수 있게끔 뭐 밥도 주고 물도 주고 해야 된다는 그런 게 기본적인 국제 관습법입니다. 때리면 안 되고 뭐 이런 내용들이죠. 그런 것들이 관습법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공법, 사법, 사회법은 나중에 또 설명드릴 거니까 넘겨놓고요. 절차법 나오고 있습니다. 그죠? 절차법은 순서를 나타내는 걸 말해요. 그래서 딱 3가지가 있어요. 요거 빼고는 나머지 실체법입니다. 그럼 절차법이 뭔데? 그랬더니 형사소송법, 민사소송법, 그 다음에 행정소송법이 있죠. 소송의 절차와 관련되는 법이라서 절차법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 3가지 좀 적어 놓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일반법과 특별법, 뭐가 일반법이고 뭐가 특별법인데 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이제 법 적용의 원칙 중에서 특별법 우선의 원칙이라고 나중에 배우기는 할 겁니다만은 일반적인 민법에 대해서 민법 안에 좀 더 특별한 경우 뭐예요? 상법 이렇게 들어가죠. 그 다음에 형법 중에서도 일반적인 법이죠. 그죠? 일반법입니다. 그 중에서 군대와 관련되는 군형법 이렇게 해서 특별법으로 이렇게 구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보다 일반법에 비해서 규율하는 범위가 좀 좁게 나타나고 있죠. 그래서 효력 범위가 그래서 구분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할 건 많은데 시간이 너무 오래 가네요. 그 다음에 강행법과 임의법은 그냥 안 하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법 적용과 해석 보시면요. 법의 적용 원칙 우선 좀 알아두십시다. 자, 빨리 불러드릴까요? 아니면 적어드릴까요? 일단 불러오면서 적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법 적용의 기본적인 원칙은요. 상위법 우선의 원칙입니다. 얼른 적으세요. 상위법 우선의 원칙. 위에 있는 법이 더 중요하다. 그래서 위에 법을 위배하는 밑에 법은 폐기되겠죠. 당연히요. 잘못 만들어진 법도 때에 따라서는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상위법 위배가 된다라고 한다면 법이 폐기되거나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첫 번째 법 적용의 원칙 상위법 우선의 원칙. 그 다음에 아까 표현했던 특별법 우선의 원칙. 그 다음에 3번째 신법 새로 만든 법 신법 우선의 원칙. 그 다음에 4번째 법률 불소급의 원칙. 자, 이게 기본적으로 우리가 법 적용의 원칙입니다. 법률, 지금 만들어진 법이 과거의 범죄에 대해서 소급해서 적용되지 아니한다. 그런 표현이고요. 당연히 신법 우선이니까 그런 표현이겠죠. 그런데 때에 따라서는 피의자, 지금 우리 감옥에 갇히신 분들, 그죠? 그런 피의자들한테, 피고인이겠죠. 이미 갇혔으니까, 그죠? 그럼 피고들한테, 이미 감옥에 갇혀있는 사람들한테 소급 적용되어서 걔들한테 좀 더 유리하다. 라고 한다라면 소급 적용됩니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 간통죄가 얼마 전에 폐지가 됐죠. 예전에 간통죄로 들어가서 뭐 이렇게 몇 달 살고 있었어요. 근데 간통죄가 폐지됐네? 이 사람 그냥 자동으로 풀려 나옵니다. 알겠죠? 그럼 소급 적용됩니다. 그리고 유리한 경우에만요. 자, 법 적용의 의의 볼게요. 법 적용이란 구체적 사안을 법규범에 적용하는 것을 말한다. 그래서 법 적용 절차, 법 적용의 형식을 표현을 하는 거죠. 자, 한번 볼게요. 법 적용은 자, 밑줄 3단 논법. 중요합니다. 그리고 쭉쭉쭉쭉 가서 대전제 동그라미 쳐놓으시고요. 구체적 개별적 소전제 이런 거죠. 모든 사람은 죽는다. 그죠? 그래서 너도 죽고 나도 죽고 뭐 나도 죽는다. 그래서 우리는 죽는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결론이죠. 이게 바로 3단 논법이죠. 그래서 맨 끝에 집행이라는 결론에서 대전제, 소전제 결론에 3단 논법으로 전개가 되고 있다라는 점 아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법을 적용하는 절차는 이렇고요. 사실을 확정하는 과정은 어떤데?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법 적용을 위해 3단 논법의 소전제인 구체적인 개별 사실, 일단 범죄가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개별적 사실이 일어났죠. 대전제인 법에 맞춰가지고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고 그리고 결론으로 사실을 확정 꽝꽝꽝 짓는 겁니다. 우리 법에서 사실을 확정하는 3가지 방법이 있는데 하나가 입증이고요. 또 하나가 추정이고요. 또 하나가 간주입니다. 안 나오면은 복잡해서 안 해드리고 싶지만 나오기 때문에 해드려야 돼요. 입증이라고 하는 것은요. 증거 또는 자료를 통해서 증명할 수 있는 경우. 그죠? 그게 사실의 확정 과정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고요. 그 다음에 추정 같은 경우에는요. 일단 그게 긴지 아닌지 모르겠어. 그렇지만 사실이 나타날 때까지는 맞다고 인정해 주는 겁니다. 근데 반대의 증거가 나타나면 어떻게 돼요? 그렇죠. 무효가 되는 겁니다. 무효. 반대의 반대의 사실이 나타날 때까지는 진실이고 그 이후에는 무효가 된다. 반대의 사실이 나타나면 그죠? 무효. 그래서 우리 뭐 죽은 것으로 뭐 추정된다. 뭐 이렇게 이 얘기 표현하잖아요. 근데 이 사람 살아 돌아왔어.
그럼 살아 돌아온 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우리 간주라고 되어 있죠. 간주. 이 간주라고 하는 것은 사실관계, 사실유무, 이게 진실인지 긴지는 법에서 중요하지 않아. 근데 법에 의해서 그냥 그러그러하다고 뭐한다? 간주한다라고 해서 사실로 봐버린다, 이런 의미죠.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추정, 입증, 추정, 간주, 이 개념 잘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나온다고 해서 그다지 어렵거나 복잡하지는 않아요. 그냥 개념 정의만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법 사실을 확정하고 법 적용을 하는 구체적인 절차를 보시면 가장 기본적으로 이런 과정을 통해서 뭐예요? 그죠? 사실의 확정이 들어가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게 어떤 입증을 해봤더니 얘가 사람 죽였네, 나오죠. 뭐야? 법규를 골라가지고 살인을 관한 형법을 뒤져봐야 되겠죠. 법규 하고요. 그 다음에 구체적인 사실에 대해서 법을 적용해서 뭐죠? 결론을 내려야 되는 이런 과정으로 타당한 결론을 내려야 되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법이 적용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법의 해석이 나오네요. 자, 할 건 많은데 밑에 빈 공간이 있죠? 그 부분에다가 이 법 해석에 대해다가 좀 적어 놓으시길 바랍니다. 법 해석의 개념이 뭡니까? 법의 해석이란 개개의 구체적 사실에 적용하기 위해서 추상적, 일반적으로 규정된 법규의 내용을 법규 내용을 명확하게 하는 것. 즉, 법의 의미 내용을 확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법의 해석은 크게 권한이 있는 유권 해석이 있고요. 권한이 없는 무권 해석이 있습니다. 뭐 권한이 없다라고 해서 뭐 무조건 배제된다 이런 건 아니지만 일단은 유권 해석은 우리가 많이 알고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에서 하는 해석을 말해요. 입법 해석, 법을 만들 때 하는 해석이고요. 그 다음에 사법, 법을 적용할 때 하는 해석이고요. 행정은 법을 집행할 때 들어가는 해석이겠죠. 그죠? 좀 선생님 다 안 적어도 되죠? 입법에서, 사법에서 행정 해석, 이렇게 유권 해석 꼭 기억해 두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무권 해석에서는요, 물리 해석이 있고요. 논리 해석이 있습니다. 자, 물리 해석은 문헌의 통상적인 의미를 가지고 설명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문헌의 법의 내용, 그 법 글자가 앞뒤 문맥상 흐름에 잘 맞냐? 요걸 가지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문헌의 통상적 의미, 이게 바로 물리 해석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그럼 논리 해석이 시험에서는 가장 많이 나와요. 도대체 논리 해석은 뭐가 있는데 많이 쓸 거다라고 예측이 되죠. 자, 첫 번째 보시면요. 확장 해석, 뭐 확대 해석이라고 해도 됩니다. 두 번째, 확대가 있으니까 뭐가 있겠어요? 그죠? 축소 해석이 있을 것이고. 그러면 세 번째는 반대 해석. 그 다음에 네 번째, 유추 해석. 다섯 번째, 당연 해석. 좀 빨리빨리 좀 적어 놓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선 확장 해석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범위를 좀 더 넓게 본다, 그런 의미겠죠. 그래서 확장 해석은 예를 들면은 재물 손괴죄라고 하면 타인의 재물을 뭐 파괴시킨 것뿐만 아니라 남의 밥그릇에다가 방요를 한 죄, 그것도 일종의 재물 손괴죄에 속한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확장 해석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 선생님이 지금 말하는 이 얘가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 예 자체가 시험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좀 돌려서 보시면서 예를 좀 적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두 번째, 축소 해석 보시면요. 자, 축소해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절도죄 같은 게 있거든요. 절도죄가 뭐예요?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게 절도죄죠. 그죠? 근데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는데 여기서 재물이라고 하면 사실은 동산도 그렇고 부동산도 그렇고 다 재물이지만 여기서 부동산은 제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가 바로 축소 해석이 될 거고요. 반대 해석 같은 경우에는요. 뭐 이런 경우죠. 자동차 통행 금지라고 표지판 붙여놨어요. 아, 그럼 마차는 통행해도 되구나. 이런 것들이요. 반대 해석이죠. 유추 해석 같은 경우에는요. 가장 대표적으로 우리 도축, 소, 말, 돼지 이런 것을 도축할 때는 나라의 허가를 받아야 되는 거. 정확하게 그 도축을 할 수 있는 장소가 정해져 있어요. 그 장소가 아닌 곳에서 도축할 시에는 뭐 법적으로 어떤 징계를 받는다,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그렇지만 거기에 뭐라고 명시되냐면 소, 말, 돼지라고 명시되어 있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흑염소 잡을 때는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흑염소 잡을 때도 똑같은 가축으로 보면서 유추해서 해석을 적용할 수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얘가 나온다고요. 그다음에 당연 해석 같은 경우에는요. 이 거리에 예를 들면 자동차 통행 금지, 자전차의 통행 금지 이렇게 표현을 해놨어요. 그러면 여기 자동차 들어오란 말이야, 못 들어오란 말이야? 못 들어온다 소리죠. 당연히 자동차도 통행이 금지된다. 이렇게 해서 당연 해석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험에서는 이거 용어 자체도 중요하지만은 그죠? 선생님이 말했던 얘가 지문화돼서 문제가 출제가 된다고요. 그래서 그런 개념 정의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자, 우리가 이렇게 해서 법학 일반을 다 끝내놓고 이제 헌법 부분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헌법 보시면요. 헌법에 의해서 다 필요 없고요. 개념에서 둘째 줄, 뭐야? 국가의 기본법 밑줄 해놓으시고요. 존재 형식에 따른 다 필요 없습니다. 이런 거 안 보셔도 돼요. 그 다음에 헌법의 제정과 헌법의 개정 다 필요 없습니다. 다만 제일 밑에 나와 있는 헌법의 개정 절차는 시험의 단골 손님이죠. 요거는 별표 100개 쳐놔도 됩니다. 자, 들어가 볼게요. 우선 헌법을 우리나라에서 바꾸고 싶어요. 우리나라는 지금 현재 제9차 9번에 걸쳐서 개정된 헌법을 지금 우리나라가 쓰고 있죠. 1988년, 89년이죠. 89년에 개정된 헌법을 지금도 사용하고 있는데 거의 몇 년이 지났습니까? 20년이 넘었죠. 그러니까 우리가 법이 고정화되어 있으면 법적 안정성을 위해서 법이 고정화되어 있는 게 맞기는 하지만 법이 너무 시대적 흐름을 타지 못하고 고정화되어 있었을 때는 오히려 그게 악법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는 점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저는 헌법 개정에 대해 찬성론자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그죠. 지금 현실에 좀 맞는 부분들이 좀 떨어진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어서 그런 거죠. 근데 우리나라 국민들의 정서가 어때요? 과거에 가진 이 기득권자들이 헌법을 개정할 때는 자신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그걸 사용해 왔기 때문에 제가 또 뭔 짓을 하려고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왠지 그러면 막 독재 같고 막 이런 생각이 머릿속에 우리는 헌법 개정 이꼴 뭐 독재하고 연관이 돼버리기 때문에 화들짝 놀라죠.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란다고요. 그죠? 근데 어찌됐든 뭐 쓸데없는 말을 많이 하고 있네요. 제안 들어가겠습니다. 자, 헌법 개정하자라고 제안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군데? 라고 했더니 자, 밑줄 대통령 아주 중요하고요. 국회 제적의원 과반수. 우리나라 국회의원 제적의원이 모두 몇 명인가요? 예. 300명입니다. 300명의 반 이상이 찬성했을 때라야 헌법 개정을 발의라도 해볼 수 있다 이겁니다. 자, 그러고 나서 공고하죠. 공고를 하는 이유가 뭘까요? 다양한 비판과 의견을 교환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국민적 합의를 도출하기 위한 과정이라고 보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공고의 이유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 공고를 며칠 동안 할 건데 어디다가 하는데? 예, 관보. 우리는 잘 안 보는 신문이죠. 관청에서 만드는 신문이 있어요. 그래서 그 관보에 20일 동안 게재하게끔 법적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20일 이상. 자, 20일 꼭 좀 적어 놓으세요. 그 다음에 국회 의결합니다. 자, 언제? 공고 이후부터 60일 이내 국회에서 의결해야 됩니다. 자, 발의가 2분의 1이었잖아요. 그러면은 의결할 때는 최소한 이거보다는 더 중요한 사안이잖아요. 그죠? 이거보다는 더 많아야 되겠죠. 그래서 제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그죠? 찬성을 통해서 꽝꽝꽝 때렸어. 야, 됐네. 이제 끝났어? 아니요. 국민투표 붙여야죠. 자, 국민투표는 언제? 국회 의결 있고 30일 이내에 국민투표에 붙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거 시험에 잘 나오는 내용들이에요. 20일, 60일, 30일 지금 나오고 다 나왔어요. 그죠? 2분의 1, 3분의 2 다 나왔죠. 그 다음에 국민투표 하는데 국민투표에 우리 일반적으로 국민투표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그죠? 국회의원 선거권자들이죠. 국회의원 선거권자의 과반수의 투표와 2분의 1이죠. 그죠? 그 투표자의 2분의 1의 찬성을 가지고 와야지 헌법 개정이 결의가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통과가 된다는 거죠. 그럼 다 통과됐어. 2분의 1 찬성했네. 2분의 1 투표에 참석했고 그 중에 2분의 1이 또 찬성을 했습니다. 그죠? 만약에 우리 국민 전부가 다 유권자라고 한다면, 국회의원을 뽑을 수 있는 유권자라고 한다면 우리 국민의 4분의 1은 찬성을 해야지 헌법이 개정이 된다. 이런 표현이겠죠. 2분의 1, 2분의 1이니까요. 그죠? 그래서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가지고 뭐 한다? 바로 공포하죠. 공포는 누가? 대통령이 즉시. 자, 공포 즉시라고 좀 적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요거랑 뭐가 많이 헷갈려서 시험에 많이 나오냐면은, 그죠? 법률안, 그죠? 제정 절차. 새로운 법안을 만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아까 선생님이 여러 가지 여기다 지워버렸네. 아까 그거 기억나시나요? 법 적용의 원칙 중에서 상위법 우선의 원칙 기억나세요? 도대체 상위법이 뭔데? 라고 했던 거 한번 볼게요. 헌법, 그 다음에 법률, 명령, 조례, 규칙입니다. 헌법은 누가 만들어요? 가장 상위에 우리나라 기본적인 법이라 그랬죠. 누가? 국민이 만듭니다. 그죠? 그래서 국민이 만들기 때문에 뭐 하는 거야? 국민 투표를 하는 겁니다. 그죠? 우리나라 국민 투표의 발의 요건이 있어요. 헌법을 개정할 때 요거 하나. 그 다음에 대통령의 국가 안위와 관련되어 중요한 사안이라고 판단이 될 때 국민투표에 붙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국민투표를 실시할 수 있는 요건은 딱 두 가지예요. 꼭 좀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헌법에 기초하여 그 아래 하위의 법률들이 만들어지죠. 여러분들 우리가 국민연금 지금 공부하잖아요. 그럼 국민연금 기본법 같은 거 공부하셔야 되죠. 그럼 하위의 법률들도 헌법에 비비돼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답니다. 법률은 누가? 국회에서 국민들의 대표자들이 만들죠. 그죠? 명령은 행정부에서 하는 겁니다.
대통령령, 국무총리령, 각 부의 장관령 뭐 이런 것들이 나오죠. 조례 이 두 개는 지방자치법인데요. 조례 같은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에서 만들어 놓은 것이고 이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하위법은 상위법을 위배할 수 없습니다. 하위법은 상위법 위배 못하고 하위법, 상위법 위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상위법 우선의 원칙이라고 얘기를 했죠. 내가 갑자기 왜 이걸 하고 있지? 아, 예. 이거 하려고 그랬구나. 자, 법률을 뭐 할 때? 제정할 때. 법률을 제정할 때, 요게 헌법을 개정할 때, 이 두 가지를 비교해서 시험에 잘 나오죠. 또는 따로 나온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얘가 얘였나, 얘가 얘였나 헷갈리죠. 정신 똑바로 차리시고 문제 푸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페이지 넘겨서 보시면은 이제 기본권이 나옵니다. 그죠? 자. 기본권 쭉 봤는데 하나 빠져있는 거 먼저 좀 짚고 넘어갈게요. 기본권을 보는 관점입니다. 시험에서 많이 나왔던 부분인데 조금 빠져있어서 선생님 설명드릴게요. 우선 자연법 사상, 자연권 사상이라고 되고 자연법 사상이 똑같은 겁니다. 법에서 기초해서 나오는 권리가 자연권이라서 그런 거죠. 자연권 사상이 있고요. 그 다음에 실정권 사상.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연권 사상은 지문이 이게 자연권을 말하냐, 실정권을 말하냐, 이걸 이제 관점을 보시면 되는데, 지문에서 뭐라고 나왔냐면은, 인간은 누구든지, 하늘로부터, 천부인권이라고 하죠. 하늘로부터 그 누구에게도 양도할 수 있는 천부적인 권리를 갖는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양도 불가죠. 그래서 우리 그런 것들을 하늘로부터 부여받은 권리. 누구든지 다 우리는 하늘로부터 하늘로부터 하나의 인간으로서 존중받을 그런 권리들을 가지고 태어나는 겁니다. 그죠?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우리의 권리는 누가 줘서 얻어지는 게 아니라 그냥 인간이란 그 자체만으로 얻어지는 권리다라고 표현해서 자연적으로 얻는 권리에서 자연권 사상이라고 보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우리가 가지는 이 기본권이 아무리 자연적으로 주어졌던들 헌법상 명시되어 있지 않으면 그 권리를 어떻게 보장받을 건데 이거죠. 그래서 법적으로 명시되어 있을 때라야 보장을 받을 수 있는 진정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 권리다라고 표현해서 실정권 사상 또는 실정법 사상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의 관점 어떤 의미인지 이해는 되시죠, 그죠? 그래서 시험 지문에 나오시면은 둘 중에 어떤 것에 해당이 될지 곰곰이 생각을 해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럼 우리 헌법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자, 우리 헌법에서는요. 기본적으로 헌법에 쭉 우리의 기본권이 명시되어 있죠. 실정권입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라고까지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권과 실정권의 조화라는 개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런 기본권의 이중적 성격 쭉 읽어보시고 기본권의 경합과 충돌. 예, 기본권도 충돌할 수 있어요. 뒷부분의 기본권의 종류에 따라서 쭉 배우겠지만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의 경제권이 어떤 사람의 일조권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의 집을 마음대로 짓고 높이고 싶어. 이 땅은 지 거야. 짓고 싶죠. 그래서 수익률을 많이 창출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옆에 사람들이 일조권을 방해해가면서 지으면 돼, 안 돼? 안 되죠. 두 가지의 기본권이 충돌했죠. 그죠? 이런 경우에 도대체 어떻게 해결을 할 건데? 라고 하면 좀 너무 깊어지겠죠. 이익형량이니 규범 좀 너무 힘들죠. 그래서 일단은 우리나라에서는요, 이 어떤 일방의 이득이 가는 것을 막고, 이 규범이 조화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게끔. 그래서 고도 제한이 걸린다거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이 사람이 많이 짓고 싶어. 그럼 일정한 대가를 지불을 해야 된다거나 이런 식으로 국가에서 조정이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또 근본적으로는요. 개인의 재산권보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환경권 같은 경우에는 환경권, 일조권, 수명권 이런 것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인간으로서 살아가는 아주 기본적인 권리라고 보면서 이런 재산권보다는 더 우위에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그냥 상식적으로 좀 들어놓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3번 중요합니다. 3번. 방가로 3번 기본권에 제한되어 있죠. 자, 동그라미 칩니다. 첫 번째 국가의 안전보장 밑줄, 두 번째 질서유지 밑줄, 세 번째 공공복리 밑줄. 자, 기본권은 제한할 수 있습니다. 일단 언제? 국가의 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를 위해서만. 근데 그냥 제한해? 경찰에 가서 하지마 이렇게 안 되는 거예요. 뭘로만? 법률로서. 자, 끝에 뒷부분에 있습니다. 법률 동그라미 쳐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줄 나오죠. 이게 헌법 제37조와 관련되는 내용입니다. 자,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 내용은 뭐한다? 침해할 수 없다. 그래서 본질적 내용 침해 금지의 원칙 이것도 좀 같이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지문 자체가 시험에 나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국가의 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 세 가지는 꼭 암기해 놓으셔야 됩니다.
자, 하나 좀 알아두셔야 되는 것은 법률로서 제한할 수 있다 그러는데 법률로만 제한할 수 있다면 틀립니다. 왜? 법률에 위임받은 명령에 의해서도 제한할 수 있습니다. 대통령의 긴급 명령권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법률로만 나오면 틀립니다. 그거 좀 기억을 해두세요. 자, 두 번째 보시면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 주급 이제 기본권은 이런 거야 라고 이제 해놓고 구체적으로 이게 기본권이야 라고 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들어가시면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 추구권, 평등권 이게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가장 본질적 권리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의 존엄을 제가 어떻게 설명할까요? 인간이기 때문에 그냥 존중바 존엄 그러니까 인간 자체가 목적이어야 된다. 인간을 수단시해서는 안 된다. 이런 개념인 것이고요. 그 다음에 누구든지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고 평등권 좀 알아두시면 좋겠고 우리나라 헌법 제11조에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적어놓으세요. 성별, 종교, 사회적 신분. 우리나라는 신분사회인가요? 아닌가요? 아니죠. 그쵸? 그렇지만 있죠. 참 그런 겁니다. 가진 자와 못 가진 자, 뭐 높은 자와 낮은 자. 우리가 말하고 싶지는 않지만 우리는 중간자 정도만 돼도 바람이 없겠습니다. 그죠? 어찌됐든 성별, 종교, 사회적 신분에 의해서 차별받지 아니한다라고 헌법 제11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좀 알아두세요. 자. 이 평등 정도 알아주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자유권적 기본권 해서 나옵니다. 자유권적 기본권에다가 옆에 뭐라고 적어놓냐면은 17세기에서 18세기 이렇게 좀 적어놓으시면 좋겠고요. 그 밑에 나오는 정치적 기본권을 가로 열고 뭐라고 참정권 이렇게 적어놓으시고요. 참정권 이렇게 적어놓으시고 19세기 적어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하나 더 적을 게 있습니다. 차티스트 운동 자, 이렇게 좀 적어 놓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뭐 나오나요? 사회권 나오나요? 사회권 안 나오네. 자, 거기 빠진 사회권 적습니다. 4번과 5번 사이에 사회적 기본권 또는 사회권적 기본권 뭐 이렇게 적으셔도 상관없습니다. 자, 사회권. 20세기 이렇게 적어 놓습니다. 자, 사회권. 자, 네, 설명 들어가도 될까요? 자, 들어가겠습니다. 자유권이 어디 갔지? 사라졌습니다. 자, 이렇게 자유권적 기본권을 강조했던 시기가 아까 선생님이 뭐라 그랬어요? 그죠? 17세기에서 18세기. 18세기 하면 떠오르는 뭔가 사건이 있습니다. 그죠? 이게 떠올라야지 공부가 좀 되신 분이죠. 바로 시민혁명입니다. 이 시민들 누구예요? 부르주아들이죠. 부르주아들이 자신들의 자유로운 경제활동, 부를 축적하기 위한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국가로부터 간섭받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경제에서는 애덤 스미스가 그걸 뒷받침하면서, 국부론이라는 책을 쓰면서 나라를 간섭하지 마라. 내버려 둬라. 자유 방임해라. 그래야지 국부는 자연적으로 증진된다라고 표현을 해서 이 사람들의 의견을 뒷받침해줬던 대표적인 오빠죠. 자, 그런데 이 부르주아들이 자신의 목숨을 바쳐가며 던져가면서 그죠? 뭐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 바스티오 감옥을 습격하면서 절대 왕정을 물리쳤잖아요. 물리쳐가는 과정에서 모든 사람이 다 살진 않았을 거예요. 많은 사람이 피를 흘리면서 죽었을 거란 말이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 사람들의 권리를 취득하게 됩니다. 근데 이 사람들한테는 자유가 주어졌죠. 그런데 이 시민들이 대동해서 와 하자라고 해서 따라 나섰다가 목숨만 잃거나 아무런 권리도 획득하지 못한 계층도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의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노동자, 그 다음에 농민, 가난한 빈민 이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왜 도대체? 왜 얘들은 권리를 안 줬는데? 라고 했더니 나라에서 보니까 열심히 상업활동을 통해서 부를 축적한 애들은 나한테 세금을 갖다 바칠 수 있지만 얘들은 돈이 없어서 나한테 세금 갖다 바칠 능력이 안 돼. 그죠? 그래서 얘들한테만 시민권을 주게 되는 겁니다. 부르주아들한테만요. 그러다 보니까 얘들은 열받죠. 우리도 같이 뛰었는데. 그죠? 그래서 승질나서 얘네들 원래는 우리가 부르주아랑 프롤레타리아가 어떤 반대의 개념이라 또는 어떤 대적할 세력 이런 개념으로 이야기가 시작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과정을 겪다 보니까는 얘네를 가서 도왔단 말이지. 근데 실질적으로 얻어지는 건 하나도 없었죠. 오히려 부르주아들이 어떤 자신의 권력을 더 확대시키는 데만 얘들이 기여한 입장이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열받았어. 노동자들이 가만 용서치 않겠어. 그러면서 뭐하냐? 기계를 파괴시킵니다. 러다이트라고 해서 많이 들어보셨죠? 기계 막 파괴시키고 때려 부수니까 팔만 아프죠? 많은 노동자들이 또 그 과정에서 시위를 하면서 죽게 됩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게 올바르지 못하다라고 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참정권을 확대하기 위한 운동들이 벌어지게 되죠. 그 참정권의 확대 운동이 18세기 말부터 20세기 초반까지 쭉 한 200년 동안 이루어지게 됩니다. 나라마다 좀 차이가 있기는 해요. 그런 참정권 확대 운동을 우리가 한마디로 차티스트 운동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렇게 민주주의가 발달됐다는 영국
우리 영국 가면 대표적인 민주주의의 산실 뭐 이렇게 뭐 명예혁명 뭐 이런 게 떠오르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발달된 나라에서도 마지막으로 여성의 참정권을 확보하면서 감히 이렇게 나와서 말도 못했던 그런 여성이 참정권을 확보하면서 20세기에 와서야 모든 국민들한테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주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선거제 확립 20세기 이렇게 나가는 거죠. 자, 어디까지 했지? 자, 참정권. 제가 원래 좀 이렇습니다. 사람이요. 어디다 적어놓고 잘 못 찾고. 자, 이렇게 참정권이 힘들게 확보가 됐죠. 그렇게 따지면 우리가 가끔 뭐 총선이든 대선이든 뭐 선거판에 우리가 참여를 한다면 놀러 다니기 바쁘죠. 물론 개 중에는 이렇게 말하면 발끈하시는 분도 계실 것 같아요. 저는 지금까지는 한 번도 투표에 빠진 적이 없었습니다만은요. 어찌됐든 이 사람들이 200년 동안 피를 흘리면서 얻었던 권리임에 반해서 우리나라는 해방 이후에 주어진 권리였습니다. 그죠? 그러다 보니까 좀 이 정치에 참여하는 권리가 얼마나 중요한 건지 좀 못 깨닫는 분들이 좀 많으신 것 같아요. 좀 안타까워서 말씀을 잠깐 드렸고요. 자, 그러다가 정치에 참여를 했어. 실컷 참여를 해서 내가 노동자들을 위한 법 만들어주라, 농민을 위한 법 만들어달라고 막 정치적으로 막 요구하고 이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만은 형식적이었어요. 만들어지긴 했습니다만. 그래서 실질적으로 자신의 행복이 잘 추구가 안 되더라. 우리도 인간답게 좀 살게 해주라. 왜 이렇게 우리는 열심히 죽을 때까지 미친 듯이 일을 하는데 왜 우리는 늘 못 사니? 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헌법에서도 제36조에서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라고 하는 이 사회권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20세기에. 그래서 20세기부터 영국에서는 뭐예요? 요람에서 무덤까지 베버리지 오빠가 보고서 내면서 내가 다 해줄게 이러잖아. 대신 세금 80% 내라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그렇게 따지면 세금이 참 작은 나라 중에 하나죠. 뭐 세금에 대해서 말하자면 또 제가 성토를 하면서 막 거의 뭐 2-3시간씩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찌됐든 이 사회권이 20세기에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렇게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기본권의 변천 과정, 자유권, 참정권, 사회권 요 3가지 변천 과정은 꼭 좀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이 사회권은 지금 알아두셔야지 나중에 민법 들어가서 제가 또 민법에서 설명할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어디 나왔나? 자, 자유권적 기본권 해볼게요. 자유권적 기본권 여기는 작게 나와 있죠. 신체의 자유, 사생활의 자유, 정신적 자유. 우리가 신거직주, 사통, 양종, 학제 뭐 순서가 뭐 이렇게 보였지만 하여튼 13가지, 4가지 정도로 이렇게 우리가 자유권이 확보되어 있으나 신체의 자유, 거주 이전의 자유, 직업 선택의 자유, 주거의 자유, 뭐 사생활을 보호받을 자유, 뭐 기타 등등의 자유권이 쭉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됐나요? 자, 그런 자유권을 말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정치적 기본권, 참정권 아까 설명드렸고 차티스트 운동도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참정권의 종류 좀 알아주세요. 선거권, 공무 담임권, 국민투표권 이 3가지요. 국민투표권은 이미 알고 계실 것 같고요. 선거권 아시죠? 선거할 수 있는 권리. 국민투표 선거가 같나요? 다릅니다. 여러분들이 초등학생이 아니니까 제가 그것까지 좀 설명드리면 여러분들 너무 무시하는 것 같아서 그냥 넘어갈게요. 자, 공무 담임권과 선거권 같나요? 역시 다르죠. 다르니까 이름이 다르겠죠. 그죠? 선거권은 내가 뽑을 수 있는 권리고 내가 공무원 될 수 있는 권리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여기 사회권에는 하나 더 적어 놓으세요. 아까 요 사회권 있죠? 가로 열고 추상적 권리, 가로 열고 추상적 권리라고 좀 적어 놓으세요. 이 사회권이라고 하는 것은 헌법에 규정되어 있다라고 해서 다 실현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개별적인 법률이 있어야 실현이 되는 것이 또 이렇게 개별성을 띠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사회권은 또 시험에 잘 나오는 부분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하게 되는 사회보장기본법이나 국민연금법, 그죠? 이런 것들이 사회보장기본법의 또 하위 법률들이 되는 것들입니다. 그죠? 헌법에 규정된 걸로만 사회권이 물론 있긴 하지만 그게 구체적인 발현이 곤란하다는 겁니다. 즉 개별적 개별적 법률이 존재한다라고 보는 거죠. 뭐 사회권이 뭐가 있는데 가장 기본적으로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그 다음에 교육권, 그 다음에 근로의 권리, 그 다음에 쾌적한 환경에서 살 권리, 뭐 이런 것들 가장 기본적입니다. 꼭 좀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청구권적 기본권 볼게요. 청구 그죠? 요구한다. 뭐 청해서 요구한다. 누구한테? 국가한테. 자, 볼게요. 기본권 보장을 위한 기본권. 그래서 여기다 뭐라고 써놓으면 수단적 기본권. 이렇게 좀 적어 놓으세요. 수단적 기본권. 자, 현행 헌법은 청구권적 기본권으로 자, 밑줄 청원권, 재판 청구권, 형사 보상 청구권, 국가 배상 청구권, 범죄 피해자의 국가 구조 청구권 이런 것들이 있다. 자, 말이 너무 어렵죠. 자, 하나하나 설명 잠깐 들어가면 청원이라고 하는 건 많이 들어봤으니까 패스하고 재판 청구도 알죠? 얘랑 소가 걸렸어. 얘랑 돈 가지고 뭐 하다가 뭐 어떻게 됐어. 그럼 내가 재판 청구해서 그렇죠? 이 억울함을 국가로부터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죠? 형사 보상 청구권입니다. 내가 말이지 진짜 진범이 아닌데 잡혀 들어갔고 옥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나중에 살다 보니까 진범이 나타나서 잡혔어.
그죠? 자수를 했거나 뭐 잡혔거나 이럴 수 있죠. 그러면 어때요? 나 억울한 옥살이 있잖아. 그럼 누가? 그죠? 형사 입건이 내가 잘못돼서 내 신체의 자유가 일정 정도 구속이 됐었잖아요. 그죠? 인간다운 생활을 못했죠. 그래서 국가로부터 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데 왜 보상이냐? 일반적으로 우리가 보상이다 배상이라는 개념을 좀 아셔야 되는데, 보상은 적법한 행위를 했을 때 우리가 보상한다라는 것이고, 배상은 위법한 행위를 했을 때 배상한다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내가 얘한테 팍 쳤어. 그래가지고 뭐 형사상으로 구속은 안 됐지만 내가 위자료 쪽으로 얼마를 줘야 된답니다. 그게 배상금이거든요. 자, 왜? 위법한 행위를 했으니까요. 그죠? 근데 이 보상이라는 게 여기 뭐 형사 배상이 아니라 형사 보상, 우리 생각할 때는 형사 잘못했네 이거잖아요. 근데 형사 잘못한 게 아니라 형사는 적법한 법 집행 절차에서 얘가 유력한 증거를 가지고 있었고 유력한 그죠? 피의자였기 때문에 얘를 법적으로 구속할 수밖에 없었던, 형사도 자기 직분을 다한 겁니다. 그렇지만 했는데도 불구하고, 물론 신중하게 해야 되겠지만 불구하고 어쩔 수 없이 이런 경우가 인간인지라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형사보상 청구권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국가배상. 배상이죠. 뭐야? 국가가 뭐 잘못했대. 국가 나쁘네. 그래서 주는 거. 국가배상 청구권. 가다가 맨홀 뚜껑 열렸어요. 그죠? 빠졌어요. 핸드폰하고 가다가 뚝 빠졌네. 그래서 다리 골절이네요. 누가 배상? 국가가 배상. 왜? 공공영주물의 설치 관리상의 하자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공공영주물 누가 관리해야 돼? 국가재산이면 국가가 관리해야 돼. 지방자치면 지방정부가 관리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냐에 따라서 소를 제기할 대상이 달라지기는 하지만 어찌됐든 그런 것들을 국가 배상 청구권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범죄 피해자 구조 청구권입니다. 내가 지나가다가 뭐 이렇게 막 강도가 막 가다가 내가 뭐 걔를 잡으러 막 쫓아갔어. 달리기 엄청 잘하고 싸움도 잘해 내가. 가서 말리다가 다른 사람 막 구하다가 내가 칼에 찔렸어. 누가? 국가가 구조해 준다는 거. 일정 뭐 크지는 않습니다. 일정 금액을 그죠 지원해 주죠. 의료비 정도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렇게 권리를 우리가 쭉 봤잖아요. 우리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여러분? 헌법하고 있어요. 헌법에 이게 있다고요. 헌법에 국민의 기본적 권리와 의무가 명시되어 있는 법이죠. 그죠? 헌법 앞부분은 다 이런 것들입니다. 뒷부분 가면 이제 각 뭐 행정부, 뭐 입법부, 사법부에서 국가 구조와 관련되는 내용들이 나오고요. 자, 이제는 권리 했으니까 뭐가 나온다? 그쵸, 의무가 나오죠. 의무 한번 볼게요. 자, 밑줄 납세 의무, 국방 의무 두 개 묶어서 이걸 고전적 의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조선시대에도 있었고, 고전시대, 고려시대에도 있었고, 과거에도 있고, 다른 나라에도 있고, 다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것들은 고전적 의무라고 얘기를 하고요. 뒤에 나오는 교육 동그라미, 근로 동그라미, 환경 동그라미. 아까 어디서 들어봤지?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본 거 아니에요? 어디서? 여기서. 그죠? 자, 교육의 의무, 자녀를 교육시킬 의무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또 뭐죠? 쾌적한 환경에서 자녀를 살게 해야 되는 의무. 그 다음에 열심히 근로해야 될 의무. 우리는 그렇죠. 나 일하기 싫어서 집에서 놀래요. 그죠? 근데 국민의 의무를 저버리고 계시는 겁니다. 자, 교육, 근로, 환경은 사회권이 강조되기 시작하면서 국민들이 누려야 될 기본적 권리로 명시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얘의 특성은 뭐냐면 권리이자 의무라는 점. 요게 또 시험에 중요한 내용이죠. 그래서 우리가 고전적 의무와 현대적 의무 좀 구분해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많이 나가고 싶은데 빨리빨리 안 나가지네요. 저도 좀 답답합니다만은요. 뒷부분 제 문제를 통해서 좀 피력할 수 있는 부분들은 또 피력을 할 텐데 일단은 우리가 이론적으로 좀 완벽하게 좀 하고 싶어요, 저는. 그래서 이론적으로 좀 할 수 있는 데까지는 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통치 구조가 나오는데 이 부분은 좀 잠깐만 쉬었다가 들어가도록 할게요.